자, 정액법 보시면은 이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우리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매년에 감가액이 나오죠. 자, 요 수식은 또 암기를 반드시 하고 다니셔야 될 수식입니다. 항상 이 기준 시점이라는 걸 항상 여러분이 우리 시험 문제 보면요,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 우리가 신축 시점에 재조달 원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럼 신축 시점이 나오면은 기준 시점까지 시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신축 시점으로 주어졌는지 기준 시점으로 주어졌는지. 이 기준 시점에서의 뭐해서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빼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감가총액이에요. 이 감가총액을 뭘로 나눠준다? 우리 경제적,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해죠. 이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가 5억이다. 자, 예를 들어서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가 5억이다. 또 문제 보면요, 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은 뭐다? 창가율과 같죠. 자, 이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우리는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또 우리가 박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내용 연수 만료 시의 잔존 가치율은 10%이다. 10%면 얼마? 이게 10%면은 지금 재조달 원가가 5억이면 5억의 10%는 얼마죠? 5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빼면 되지 뭐. 5천만 원을 뺀 여기가 바로 감가총액인데, 만약 경제적 내용 연수가 50년이다. 50년이면 얼마? 공 하나 없어지면은 4,500만 원을 5로 나눠주면 5, 9, 45죠. 그럼 900만 원이 되겠지 뭐. 자, 매년 900만 원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거든요. 경과, 연수. 자, 건물을 우리가 준공해서 1년, 2년, 3년, 몇 년? 경제적 내용수 50년. 그럼 매년에 감가액은 지금 얼마죠? 900만 원. 자, 중요한 건 요거 얘기죠. 매년의 감가액은 9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정액법을 균등상각법이라고 해요. 균등하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뭐가 돼? 이 매년의 감가, 요 액은 900만 원으로 뭐하다? 일정하다. 근데 여러분요, 건물은요, 초기에 감가가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감가가 많지.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을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건물의 실제 감가액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또 감가 누계액은 얼마? 누계액은 900에 더해주면 얼마? 1,800. 또 900 더해주면 2,700. 이렇게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면 이게 누계액이 돼. 이렇게 곱해주니까 얼마? 4억 5천. 이 감가총액이죠. 이 감가총액이 바로 요거 4억 5천만 원. 여기다가 잔존 가격 얼마? 5천만 원 더해주면은 이제 5억이 되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 자, 여기서 경과연수와 감가누계액은 뭐하다? 정비례한다. 자, 정비례하여 뭐한다? 증가합니다.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정액법을 직선법이라고 돼. 직선법.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정액법을 직선법이라고 한다. 중요한 특징인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감가수정액은 어떻게 구하죠? 감가수정액 또는 감가누계액
감가 수정의 감가 누계액은 얼마? 누계액은 얼마가 되죠? 우리는 매년의 감가액 900만 원에 뭐를 곱한다? 경과. 준공에서 몇 년 경과했느냐? 몇 년 경과했냐? 예를 들어서 우리 5년. 준공에서 몇 년? 5년이 경과했다. 그럼 95, 45, 4,500만 원이 감가 수정액. 그럼 작년 시험에는 뭐를 출제했어요? 적산가액 구하는 걸 출제했죠. 작년 시험은 이 적산 가액을 구하는 걸 출제했어요. 그러면 적산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조달 원가가 얼마냐? 5억 원인데 이 5억 원에서 감가 수정액 얼마냐 하면 4,500만 원을 빼주면 4억 5,5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우리는 적산가액이다. 4억 5,5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적산가액.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기준 시점으로 안 줬어요. 신축 시점으로 줬었지. 그러면 기준 시점까지 뭐야? 시점 수정 해줘야겠죠. 자, 우선은 요 정액법 하나 확인을 해봤고, 자, 두 번째는 뭐다? 정율법. 자, 정율법은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이번은 뭐다? 정율,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해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율은 어떻게 돼요? 정율이기 때문에 일정해요. 자, 매년의 감가율은 정율이기 때문에 뭐다? 일정하다. 그런데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정액법과 달라요. 여기는 체감한다. 예.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을 보면은 뭐가 돼? 체감한다. 자, 여러분 신규 어떻게 새 기계를 1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네? 1억 원에 새 기계를 취득했는데, 자, 매년에 감가율, 정률이 10%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럼 기계를 사와서 1년 사용을 했어요. 경과년수 1년, 2년, 3년. 근데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자, 우선 1억 원 사왔는데 1년 사용했던 10% 감가율. 1억의 10%인 1,000만 원이 우리는 상각이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 전년도 말 미상각 금액은 1억 원에서 1,000만 원 뺀 얼마? 9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9천만 원. 자, 1년 지난 기계의 가치가 9천만 원이야. 그럼 다시 9천만 원이 1년 지나면 또 10%인 얼마? 900만 원이 상각되면 9천만 원에서 900만 원 빼면 얼마? 8,100만 원. 2년 지난 기계의 가치. 다시 1년 지나면 10%인 810만 원이 상각되면 8,100만 원에서 810만 원 빼니까 7,29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자, 여러분 2년 전에는요. 2년 지난 요걸 구하는 걸 출제했어요. 자, 어떻게 나온다? 상각 첫 해의 감가액은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액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체감 상각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하는데 문제는 매년의 감가액이 다르다 보니까 표준 감가액 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또 기계의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안전하게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잔고 보세요. 전년도 말 미상각금액 잔고가 점점 또 줄어들죠. 그래서 잔고 점감법. 잔고가 점점 감소한다. 잔고 점감법이라고도 해요. 정렬법. 그런 의미에서. 자, 중요한 특징 한번, 이 계산 문제 안 내요. 2년 전에 한번 냈기 때문에 내지는 않을 거고, 이 개념 설명, 특징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감가율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감가율과 뭐를 더한다? 장가율. 장가율은 잔존가치율을 대주면 얼마? 1이에요, 이건 항상.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장가율이 70%다. 0.7이다. 그러면은 감가율은 얼마? 30%, 0.3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장가율을 주지만, 감가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정률법 우리가 바꿔요. 세 번째,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은 광산에 적용되는데, 이 광산, 예를 들어서 광산 수명이요, 100년이다 하면은, 이 광산으로부터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 투자 운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럼 뭐가 발생해요? 국공채 투자는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광산 수명이 다 됐을 때 국공채 투자, 여러분 국공채 투자한 원금과 복리 계산 이자를 합한 원리금의 뭐죠? 총 합계와 광산 수명 다 됐을 때 감가액을 다 더해준 뭐? 감가 누계액을, 누계액이 서로 뭐 하게끔? 서로 갖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이다. 즉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에 투자한 원금과 복리계산 이자 상당액을 더해준 금액을 광산 수명 내용연수로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상환기금법이에요. 자, 그러면 개념이거든요. 그럼 개념을 보면은 이게 내용연수거든요. 자, 내용연수를 보면요, 우리가 매년의 감가액을 보면요, 매년 이렇게 일정한 금액씩 상각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정액법이에요. 또 상환기금법도 이렇게 또 아까처럼 요거 갖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또 상각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인데, 요 차이가 있는 것은 국공채에 투자했을 때 복리계산에 따른 뭐만? 이자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자, 이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정률법. 정률법에 초년도에 보면은 정률법이 감가액이 가장 많고, 그래, 정액법은 두 개. 하여튼 정액법은 중간. 그리고 상환기금법이 가장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가 누계액을 보면은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다. 최종 내용에서. 여러분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어요. 자, 처음에는 감가 없죠? 참 사용도 안 하는데 감가가 없지. 이렇게 감가가 처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누계니까 200, 300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건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자, 상환기금법도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데 상환기금법이 좀 작죠. 이게 뭐 요 차이가 복리계산에 따른 이자만큼 차이가 나오는 거지. 예?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것은 정률법. 자, 또 초기에 보면은 감가 누계액이 가장 많죠. 정액법이 중간, 상환기금법이 가장
적다. 그림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아, 이런 형태의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찰 감가법을 한번 이제 보시면은, 관찰 감가법은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의 각 구성 부분 또는 전체를 직접 관찰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관찰 감가법인데, 이 관찰 감가법도 우리는 대상 물건의 구성 부분이나 전체를 직접 관찰 조사하는데 뭘로 나눈다? 또 우리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뭐 한다? 세분해요. 경제적,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해서 어떻게 돼요? 이 개별적인 상태나 전체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직접 관찰 조사해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점은요,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각 구성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감정평가사의 능력이라든지 경험, 초짜하고 30년 경력자가 다르겠지. 능력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사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 단점이야.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 개입 여지가 많고, 또 바깥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내부 기술적 측면, 내부적 감가죠. 기술적 측면의 하자는 놓치기 쉬운 단점도 있는 게 관찰 감가법. 또 분해법이 있어요. 자, 분해법. 우리는 원가법에서의 감가 수정 방법인데 분해를 해 들어가거든요. 자, 어떻게 분해하느냐? 감가를 분해를 합니다. 우선 분해를 내부적과 외부적 감가로 이렇게 분해를 했어. 자, 내부적 감가, 외부적 감가로 분해를 했고, 다시 내부적 감가는 또 분해가 돼. 이 기술적 측면에 대상 물건 내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다시 분해를 물리적인 감가, 다시 기능적 감가. 자, 외부적 감가는 경제적 감가. 또 학자에 따라서는 법률적 감가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감가. 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인데 내부적 감가는 다시 또 두 가지로 세분돼요. 이 세분할 때는 항상 요걸 봐야겠죠. 세분할 때는 치유에 요하는 비용. 여러분 병원 가면 여러분 치료비 나오죠. 그 비용이 있을 거고, 치유 후에 가치,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있어요. 비교를 해야지. 비교를 하는데 치유의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치유를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치유에 요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가치 상승분보다. 이때는 치유를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치유의 가치 상승분이 크면요, 우리는 비용을 투입해서 치유를 합니다. 이것을 치유가 가능한 감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면은 어떻게 돼요? 철거할 때까지 그대로 놔둬버려. 놔둬서 이용을 해요. 치유 자체가, 치유가 뭐다? 불가능한 감가. 이렇게 세분돼. 또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면 이 치유, 계량 비용이죠. 이 계량 비용 같은 치유에 요하는 비용과 치유의 가치 상승분이 큰 비교했는데, 치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면 비용을 투입해서 우리는 계량을 할 것이고, 치유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럼 비용을 투입을 하지 않는다. 치유가 뭐다? 불가능한
가능한 감가. 이렇게 내부적인 감가는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이렇게 더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 불가능한 감가다.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은 치유 불가능한 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에서 뭐를 구하죠? 각각에서 감가액을 다 구해요. 여기서 다 구해서 이걸 더해줘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분해법이라고 해요. 분해법. 분해법 개념. 경제적 감가는 뭐다?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요인으로 이루어진 감가다. 비교 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하죠.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대로. 임대 사례 비교법이 우리가 작년 시험에 거래 사례 비교법 개념을 또 출제했어요. 개념. 작년 시험에. 자, 뭐죠?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뭐다?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얘기죠. 그러면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하니까 뭐가 나온다? 거래 사례에 가액이 나오겠지. 요건 주어지겠죠. 얼마.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대상 물건의 현황. 그럼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그리고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그 개념을요, 작년에 출제했고요. 요거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요건 2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자, 그리고 임대 사례 비교법은 27회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27회는. 자, 또 마찬가지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임대 사례와 비교하니까 임대 사례에 뭐죠? 임대료가 나오겠지. 얼마 나오겠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월 50만 원에다 하면은 월 50만 원 들어가면 안 돼요. 임대료 계산은 항상 연간. 월 50만 원은 얼마? 600만 원. 나중에 시험 치면요, 그래도 막 계산하신 분 많아. 하여튼 임대료는 1년. 여기다가 뭐 한다? 이제 또 사정, 보정.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인데, 이때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여기는 뭐가 있다? 지역 요인 비교,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개별 요인 비교가 있어요. 만약에 등이 있거든요. 면적이 다르면요,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 면적이 다르면 면적까지 비교해야 돼. 작년에는 면적 다른 것까지 나와서 그거 면적 비교까지 해줘야 돼. 작년 시험에는요, 비중가액 구하는 거 계산 하나, 개별 요인 비교 치 구하는 거 계산 하나, 두 문제 계산 문제 출제했는데 작년은 다 쉬웠어요. 뭐 20초도 안 걸렸어요. 전자계산기만 잘 누르면. 계산기 가져가야 돼요. 쌀집 계산기 가져가시면 돼요.
큰 거 있잖아, 큰 거. 계산기 가져갔는데 그 한 번 옆에는 한 번도 못 쓰신 분이 많습니다. 요 두드리는 소리 나는데 없대요. 민법 풀다 보니까 시간 나갔다. 자, 우선은 개념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 4개를 알아야 계산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4개. 그러면은 그 4개를 구하기 위한 이 거래, 사례, 수집, 선택 기준 4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야지,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4가지. 요걸 알아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4가지 기준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례 물건은요,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거기 보기에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 디귿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특수한 사정이 어떻게 돼요? 거래 사례는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거래 사례이어야 한다가 나오죠. 이어야가 보면 이게 반드시란 말이거든요.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아까 있잖아요.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해야 된다. 자, 이러면 이민을 가기 위해서 싸게 매각했다. 이런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어도 정상 가격으로 보정이 가능하다. 싸게 판 금액을 안다 얘기지. 얼마 싸게 팔았는지. 그걸 알면은 보정이 가능하죠. 그럼 사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문이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또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어요. 여러분, 공시 토지에 있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했거든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하면 사정, 보정을 할 필요 없어요. 자, 사정, 보정 개념이 뭔지 아세요? 자, 사정, 보정의 개념을 보면은, 자, 여러분, 수집된 거래 사례에 거래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게재가 되어 있거나 또는 시장의 사정에 정통하지 못해요. 잘 몰라서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의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사정 보정인데, 자, 여러분,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고추기 위해서 뭐한다?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고, 또 경매 물건을 싸게 낙찰받았어요.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추기 위해서는 또 뭐를 해야 돼? 증액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냐,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이냐,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래서 사정 보정치를 보면은, 사정 보정치는, 자, 위에는 대상 부동산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 여러분, 시장 가치, 정상적인 시장 가치, 정상 가격이에요. 정상적인 가격. 여기서 사례, 여러분, 하여튼 시험에 나오면은 분모는 사례입니다. 분모. 분모, 시험 문제 보면 거래 사례 부동산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아, 요거는 분모로 가는구나. 여기다가 알파가 사정 보정률 몇 퍼센티지, 율은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고가 거래 사례 부동산이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요 플러스 들어오면 되겠고요, 이 거래 사례 부동산이 뭘로? 저가로 이루어지면요 뭐가 들어온다? 마이너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제 28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상적인 대상 부동산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는 100%이다. 정상적인 시장 가치 100%인데
이 거래 사례 부동산이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20% 저가로 거래가 20% 저가가 거래됐다. 저가니까 뭐? 마이너스. 그럼 얼마죠? 80분의 100인데 분모 분자를 20으로 나눠주면 얼마? 4분의 5, 1.25죠. 28회 시험에 출제된 정답. 이건 전자 계산기도 필요 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저렇게 구할 수 있어요. 2년 전에 출제했어요. 자, 사정 보정의 가능성. 요거 우선 하나 했고, 그리고 요 나머지 3개하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 나머지 이론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론을 맞춰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